안녕하십니까. 오정근의 속속경제의 오정근입니다. 오늘은 9월 4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제대 배경이 제가 북부 이태리 알프스 지역의 돌로미티라고 하는 지역을 찍어온 그 아름다운 호수, 카레제 호수라고 하는 호수의 사진입니다. 참 대한민국은 참 좋게 말하면 역동적이고 지금 예측 불허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지금 굉장히 정말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가도록 경제 기사를 쉽게 쓰여드리는 명품 시사였을 9월 4일 아침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어제 거리두기 연장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번에는 4주 동안 연장을 한다고 합니다. 10월 3 일까지 개천절까지 연장을 한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하필이면 개천절까지냐, 8월 15일 또 광복절, 10월 3일 개천절도 결국은 우파들의 집회를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공교롭게도 4 주를 연장해서 10월 3 일까지 연장을 하는데 식당이나 카페나 가정에서는 6 명까지 가능하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제 어 여기는 인제 접종 완료자 2 명을 포함한 6 명입니다. 수도권이죠. 비수도권은 8 장소 상관없이 8 명까지 가능하다, 그런 얘기고요. 가정에서는 수도권에 8 명까지 가능하다,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거기도 인제 접종자 4 인을 포함한 미접종자 4 인하고 해서 추석 연휴 기간에 가능하다. 그런데 추석 연휴 기간에 성묘는 또 4 명까지밖에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나왔습니다.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이렇게 정부가 다 통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혼식장은 99 명까지 허용되는데 식사 제공이 없는 경우는 그렇고,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는 49 명까지만 가능하다. 집회는 수도권에서는 1인 시위 외에는 모두 금지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교 행사는 어 수용인원 10% 내에서 최대 99 명까지 가능하고, 모임이나 행사나 식사나 숙박은 금지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작년 3월 이후에 1년 반 동안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통제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공교롭게도 그 사이에 인제 또 선거도 치러지고 하면서 우파들의 집회는 계속 금지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국민의 피로감의 한계에 도달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피로감이나 방역 시스템도 한계에 도달하고 있어서 사실상 위드 코로나 첫걸음을 떼었다. 인제 여기 보면은 어 접종 완료자들은 쪼끔 더 예외를 두는 그런 방향으로 가면서 위드 코로나 첫걸음을 떼었다, 그런 얘기고요. 영국은 이제 1차 접종 70% 한 국가들은 위드 코로나로 속속 전환하고 있고, 영국은 백신 효과 때문에 사망률이 90% 줄어들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스페인은 완전 접종이 70%를 넘기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백신 접종률 70% 넘는 국가가 아랍에미레이트가 가장 높습니다. 87% 고요. 포르투갈이 85%, 카타르가 79%, 스페인이 78%, 싱가포르가 78%,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음 영국은 71% 이군요. 이게 1회 접종 기준으로 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방역당국은 10월 말까지 국민 70%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1차 접종은 지금까지 57.7% 인데 전 국민 70% 3,600만 명에 대해서 백신 접종을 완료하겠다. 추석 전까지 전 국민 70%에 대해 1차 접종을 완료하고 9월 말까지 50%를 완료한 다음에 10월 말까지 70% 접종을 완료한다. 그러면 인제
10월 3일 이후에는 10월 4 일부터는 아마 위드 코로나로 가지 않을까 전망이 됩니다. 근데 한국도 지금 뮤 변이에 뚫렸다고 합니다. 해외 입국자 3 명이 뮤 변이에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40 개국에 확산돼서 접종 완료자도 사망이 되는 이 무서운 뮤 변이가 콜롬비아에서 처음 발생됐는데 한국에도 뚫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멕시코에서 입국한 환자와 미국과 콜롬비아에서 입국한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스웨덴은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재정 지원책이 어 이 재정 지원책이 좀 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깐 우리처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자리를 만들고 자영업자와 중기지원에 초점을 두어서 시장을 살렸다 그런 얘기인데 스웨덴의 그 접종률을 1차 얘기는 안 나와 있군요. 그렇습니다. 현재 의료 현장이 과부하 때문에 앞으로 경증을 격리하던 것을 중증만 관리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전망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에서는 백신 무기고가 과거 백신에 30억 달러를 투자해서 백신 무기고가 될 것이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한국의 위탁 업체의 기회가 다시 올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렇게 위드 코로나 시대를 가면 한국도 백신 개발에 좀 많이 전념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국의 얼마 전 그 분석 보고서를 보면은 한국의 제약업체들이 백신을 개발하지 못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1 차이자 3차 임상 비용이 너무 몇천억씩 든다고 합니다. 지금 어 재난지원금 지원하는 예산마다 11조 원씩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 이 제약업체들 백신 개발을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리고든지 백신이 걸려도 위드 코로나 가면은 치료제를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코로나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 너무 많은 재정이 지금 투입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부는 지금 국민은 집값에서 납득을 못한다. 얼마 전에 정부에서 발표한 거에는 OECD는 연평균 집값률이 7.7%인데 한국은 5.4%에 불과하다는 청와대 정책실장의 발표. 이게 도저히 이게 믿을 수가 있느냐. 국민들이 과연 이 현실에 동떨어진 정부 집값을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지적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이번에 관해서 따로 한번 방송까지도 한 적이 있습니다. 강북 전세가 5억 원을 넘겼는데 공공임대는 남아돌고 있다. 공공임대는 지금 남아돌고 있는 공공임대 16.6%가 12,000 가구가 지금 빈집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대선 주자들은 계속 공공임대를 더 외치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지금 공실률이 17%나 되는 이유를 알기는 하느냐. 작년 말에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임대 주택을 홍보하기 위해서 경기 화성의 아파트 단지를 방문해서 "공간 배치가 아늑하다. 누구나 살고 싶은 임대 아파트가 될 것이라고." 어 했습니다. 수행한 국토부 장관 후보자도 "4인 가족도 능히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했습니다. 이 공공임대에서 살아보지 않아서 그런 말이 나왔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면서 근데 이 행사를 위해서 대통령이 방문 행사를 위해서 인테리어 공사라든지 커튼, 침대 등등 4억 원을 썼다고 합니다. 국민의 세금을 썼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아파트 실상이 누수와 곰팡이 등 하자 신고가 많고 전체 가구 25%가 공실인 상태였다고 합니다. 국민 눈가림 쇼였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통계부터 그다음에 국민 눈가림 쇼를 가지고 주택 정책의 실패를 호도하려고 하는 것으로 국민이 이제 넘어갈 정도의 바보는 아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도 이제 많이 어 깨어 있는 국민이라는 걸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난 4 년간 공공 임대주택을 50만 가구나 공급했는데 대부분이 이런 수준이다. 이런 데서 누가 행복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불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가 보증 채무가 내년에 20조 원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지금 어제 정부가 발표한 2025 년까지 국가 보증 채무 관리 계획이라는 걸 발표했는데 국가 보증 채무 관리 계획이 하면 내년에
국가보증 채무가 19조 원으로 넣은 다음에 2023 년부터는 줄어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부는 재정도 국가 채무도 2023 년부터는 줄어들고 국가보증 채무도 2023 년부터는 줄어든다. 모든 게 2023 년부터 새 정부 들어서는 다 재정은 다 줄어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과도하게 돈을 풀다가 갑자기 주다가 지금 어제 보도에 보면은 우리 국민 1,000만 원이 용돈을 정부에서 받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적게는 뭐 국민 취업 지원금 하면서 50만 원씩 받는 것도 200-300만 원까지 계속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걸 갑자기 절반으로 줄일 수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이 정부 그냥 이 정부에서는 돈을 막 푸는데 다음 정부는 풀면 안 된다. 그건 스스로 이 정부가 돈이 뭐 많이 풀고 있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역설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4대 보험도 지금 국민 부담만 더 늘렸습니다. 4대 보험이라 그러면 4대 연금과 4대 보험인데 이 8대 사회 보험이라고 합니다 이걸. 4대 연금과 4대 보험. 오히려 이런 부분은 개혁은 해야 되는데 전혀 개혁은 하지 않습니다. 또는 지금 어 11조 원 정도를 이 정부 출마하면서 물려받은 건강 고용보험료도 지금 완전히 고갈되어서 7조 9천억을 정부에서 다른 계정에서 빌려와서 쓰고 있고요. 건강보험료도 지금 고갈 위기에 직면해 있고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은 이미 벌써 오래전부터 지금 고갈되어서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고 있고 뭐 이런 거 전혀 계획을 이런 계획을 해야 할 곳은 계획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더 고용보험 탕진하고도 더 망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탄소 중립이라는 게 또 과거도 아닙니다. 2050 년까지 탄소 중립으로 간다. 넷 제로로 간다. 탄소 배출을 제로로 간다는 계획을 시나리오를 발표했는데 그 시나리오의 가장 우스꽝스러운 것 중 하나가 지금 이제 탈원전을 하면서 탄소 중립으로 가려니까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늘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아직 기술도 개발되지 않은 암모니아 전력이라든지 수소 전력을 또 늘리고 그래도 전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의 전기를 북한을 통해서 수입한다. 이런 얘기까지 포함되어 있는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최종 결정하는 과정이 또 넌센스입니다. 시민들이 결정한다. 언제나 이게 전통적으로 역사를 보면 좌파의 독재 정권, 유사 전체주의 정권들이 항상 하는 것이 그것을 호도하기 전체주의적인 성격을 호도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결정하는 방식을 많이 취합니다. 이번에도 탄소 중립 회의라고 하는 것에 시나리오를 거의 79명이나 되는 중립위원회가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500명이나 되는 탄소 중립 시민회에서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제 500명이나 되는 탄소 중립 시민회의 청소년들도 포함해 가지고 500명을 정했는데 이것이 인제 이달 5 일부터 내일부터네요. 5 일부터 28 일간 8월 9 일까지 이달 5 일부터 28 일간 온라인으로 탄소 중립 관련 일반 과정이란 과정과 심화 과정 공부를 한답니다. 이렇게 해서 공부하는데 보통 대개 동영상으로 하는데 교육 시간이 총 5 시간 47 분이라서 하루에 28일 하는데 하루에 산술적으로 12분 40 초씩 강의를 듣고 그렇지 않나 하루에 12분 정도 강의를 듣고 28일 동안 강의를 듣고 탄소 중립을 결정하는데 또 강사가 이게 전부 또 웃깁니다. 강사가 8 명인데 6 명이 탄소 중립위원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2 명도 정부 산하 에너지기술평가원과 국립산림과학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500 명의 탄소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모아 놓고 8 명의 친환경 어 강사들이 강의를 하루에 2분 40 초씩 하루에 12분 40 초씩 온라인 강의를 하고 그리고 결정한다. 이런 정말 대한민국의 역사상 전무후무한 이게 바로 인제 바로 우중의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장 걱정했던 우중의 정치로 가는 것이죠. 그리스 직접민주주의를 했던 그리스의 아테네의 마지막 20 년은 황폐화되었다는 보도 그런 역사적 어 경험들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오중의 정치로 완전히 잘못된 정책이 결정되면서 아테네가 완전 황폐화되었다. 그 오중의 정치가 결정된 것이 바로 소크라테스의 사약이죠. 사약을 들면서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 법은 그래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냥 우중들이 모여서 소크라테스 당시에 최고의 해인 철학자 소크라테스를 죽여야 한다 결정을 한 거죠. 정말 걱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국가의 백년 대계를 결정하는 에너지 정책을 결정한다는 자체가 정말 기로한차입니다. 전문가들이 모여서 에너지 전문가들이 모여서 결정해도 어려운 상황을 전문가들은 외면하고 그것도 500 명이나 되는 시민 참여단, 탄소중립 시민회의란 걸 마치 굉장히 민주주의인 것처럼 가장을 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8 명의 강사가 그중 6 명은 이걸 시나리오를 만든 탄소중립위원회 위원, 2 명은 정부 산하기관 소속 강사들이 하루에 12분 40초씩 강의를 하고 결정한다. 28일 동안 강의를 하고 결정한다. 이런 정말 넌센스도 이만저만이 아닌 그런 예 결정 방식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대북사업그룹에 지금 현재 계속 현대글로벌이라고 해서 현대글로벌이 지금 금강산 관광등 대북 사업을 하는데 계속 지금 적자가 나오고 있죠. 지금 대북 사업을 하지 못하니까. 여기에 새만금 태양광으로 2,500억 규모의 공사를 따냈는데 이 공사가 책임은 없다. 이익만 챙기는 특이한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자 보수도 하지 않는, 하자 보수 챙겨도 책임은 지지 않는다. 그런 공사를 수의 계약으로 더구나 2,500억 원의 수의 계약을 줬다. 황당한 특혜 의혹을 받게 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탈원전과 태양광, 한전공대 3중고로 전력 공급이 4년 뒤에 빚이 165조 덤이 오를 전망이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전 계열사 부채 비율이 237%에 달할 것이다. 지금 현재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부채가 59조인데 2025년에 81조까지 늘어나서 부채 비율이 160%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한국 수력 원자력도 36조가 작년에 부채인데 2025년 38조 9천억 되어서 부채 비율이 142%가 될 것이다. 그런 보도. 그 외에 뭐 5대 발전 자회사들도 마찬가지로 부채가 엄청 증가해서 한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부채 5 년간 부채가 34조 원이나 불어나는데 이거 누가 갚습니까? 정치 논리에 휘둘려서 에너지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채가 5 년간 34조 원이나 늘어나면 결국은 우리의 후손들이 갚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국가 채무도 많은 국가 부채도 많은데 이런 공기업 부채까지 다 갚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주민 반발에 송전탑 예산은 연 3천억을 쓰지도 못하고 있다. 태양광을 했는데 거의 뭐 30-40% 정도는 송전탑이 없어서 송전도 못하는 그냥 빛 좋은 개살구다. 그런 얘기가 어제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반발에 송전탑을 못 세우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평택과 화성에 삼성 반도체 공장이 있는데 여기도 주민들 반발로 단길에 있는 전기를 끌어오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땅 밑으로 송전탑을 성전을 해 오기로 합니다. 참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입니다. 뭐 정부나 주민들 할 것 국민들 할 것 없이 모두 다 떼법 또는 그냥 밀어붙이기, 이념 편향 이런 나라에서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고 수출이 호황을 보이고 있다는 자체가 기적이라고 기적에 가깝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2 년이면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7 년씩 걸리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말 이렇게 하고도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최근에 한국 반도체의 위기 얘기가 계속 솔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탄소 중립으로 가니까 쓰레기가 노다지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가 인제 계속 탄소 중립을 해야 되고요. 또 미국이나 유럽에서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다 보니까
결국은 국내에서 많이 이거를 지금 어 재활용이나 정화를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폐바테나 폐플라스틱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폐전지 재활용 이런 것들이 차세대 먹거리로 등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이렇게 기업들이 많이 투자를 하지만 지금 사실상 환경업체들이 많은 경우에 지금 정말 많은 환경업체들이 지금 뭐 거의 뭐 지금 상당수 지금 이 환경업체들이 이게 또 큰 문제입니다. 이것이 뭐 인제 지금 중요한 그런 수익원으로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이것이 또 정치적인 로 악용이 안 되었으면 하는 어 바람입니다. 택배 노조원들이 지금 민노총 소속의 택배 노조원들이 대화방에서 "대리 좀 먹어 봅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이 소장이 포기 상태이니까 더 힘내 투쟁하자." 실제 대리점을 뺏으려 했던 내용들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거 뭐 그런 가운데 한국 여성의 삶이 여전히 고달프다는 분석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지금 남성 임금의 70% 밖에 받지 못하고 경단녀가 150만 명에 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출산 고령화에 15년 동안 200조를 써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여성 고용률은 56% 이고 비정규직이 그나마 45%에 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성의 반면에 여성의 교육 수준은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여성들의 자기 실현의 꿈이 굉장히 과거에 비해서 상상도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커지고 있는데 아직도 여전히 이런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저출산 문제의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행권 대출만 260조를 빌린 MZ 세대. 이걸 뭐 어떻게 갚아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206조 빚을 진 2030 세대가 지금 연소득에 부채가 연소득의 2 배가 넘어 시한폭탄이다. 30 세대의 부채 비율이 소득세 부채 비율이 262%로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30대 이하가 주로 부동산 매입에 연끌한 것이 30대 이하가 연령대별 비중의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값이 너무 급등하면서 돈을 급전을 구하고 빚을 내서 연끌을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김현미 장관, 문재인 정부의 계속되는 부동산 정책. 거의 6-7번 정도 대책을 내놨지만은 전부 규제 위주의 공급은 하지 않고 규제 위주의 대책을 내놓으면서 결국은 실패를 하면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지금 뭐 그뿐이 아닙니다. 뭐 마이너스 통장 대출 받아 가지고 지금 정권 투자도 하고 코인 투자도 하고 하면서 그런데 앞으로 인제 금리가 인상되면은 상환 부담이 가중될 것은 자명합니다. 지금 뭐 신용융자 빌려서 주식 투자한 또 1 인당 6,287만 원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겁도 없는 세대입니다. 저도 지금 나이가 꽤 있지만은 이 정도 빌려서 주식 투자를 감히 생각도 못 하는데 신용률 6천만 원 정도 6,287만 원이 평균 신용융자 잔액이 MZ 세대가 그렇다고 합니다. 지금 주가는 상당히 지금 상투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걱정입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이주열 총재와 고성범 금융위원장이 어 첫 첫 회동을 해서 가계부채 해소의 공조를 다졌다고 합니다. 이는 즉 추가 금리 인상이 앞당겨질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더욱더 돈을 빌린 사람들의 월 이자 상환 부담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고유가, 고환율, 고물가 3고 시대가 온다는 이제 고유가 기름값은 오르고 환율도 지금 이제 돈이 빠져나가면서 오르고 고물가 시대 3고 시대가 온다. 이 3고 시대에는 바로 빚을 낸 사람들의 굉장히 3고 시대는 또 고금리란 얘기죠. 고금리가 보면 4고 시대가 되겠습니다. 또 돈을 빌린 사람들이나 또 여러 기업 활동이 둔화되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고용 사정이 좋지 않은데 앞으로 고용 사정이 더 걱정이 안 될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 고용이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8월 달에
지금 일자리 증가가 어제 발표한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이것이 최종적인 거죠. 그동안에 뭐 미국의 통계는 두세 번 노동부가 발표하기에는 두세 번 정도 더 발표가 돼서 설왕설래하다가 어제 노동부가 최종적으로 발표했는데 8월 일자리가 23만 개밖에 비농업 부분 일자리가 23만 개밖에 증가를 안 했어요. 6-7 월달에 그게 100만 개보다 거의 4분의 1로 떨어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연내 테이퍼링이 안개 속으로 다시 안개 속에 다시 들어가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마도 연말 정도 돼야 될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그래서 주가가 어제 다우도 떨어졌습니다. 대신 테이퍼링이 늦어진다는 전망 때문에 나스닥은 올라갔습니다. 한국에서는 외국인들이 4일 연속 순매수를 기록해서 주가 상승을 보였습니다. 암호화폐 가격이 지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비트코인이 50,000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어제 5117 달러를 기록했고 이더리움도 3,928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비트코인 드디어 5,79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추세는 곧 6천만 원대까지 가지 않을까 싶고 이더리움도 454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어제 다소 주춤하고 있습니다마는 한국에서 5,800만 원까지 기록하고 있으니까 조만간 6천만 원 선을 돌파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나옵니다. 이더리움도 455만 원을 기록하면서 지금 횡보를 보이고 있는데 또 더 이더리움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더리움이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이 디파이거든요. 탈중앙화 금융이라고 암호화폐를 예치하고 빌리는 건데 그 잔고들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게 근데 금년 한 어 7월 말 정도에 660억 달러에 달하는 이 디파이 예치 잔고가 지금 984억 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러면서 이더리움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디파이를 하려면 스마트 계약을 해야 되는데 스마트 계약에 이더리움이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24 일까지 신고 기간을 정해 놓고 25 일부터 신고를 못한 거래소는 폐업한다고 하는데 지금 신고 요건에 지금 이제 그 가장 중요한 요건이 은행에 결제 계좌를 현금 결제 계좌를 개설해야 되는데 ISMS라는 그런 어 정보 보호 체계 신고도 해야 되고 은행에 현금 결제 계좌를 개설해야 되는데 현금 결제 계좌를 지금 개설한 SMS를 발급받은 곳은 20 곳이고 그런데 지금 은행 결제 계좌 받은 데는 4 개밖에 없는데 나머지 어 두세 개는 다시 검토하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오면서 이게 지금 가상자산 대란이 예고되는 지금 여기 보면은 올해 9월 25 일부터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 즉 거래소죠. "가상자산 영업을 폐업해야 합니다." 하는 이런 금융위원회 이 지금 남대문 경찰서 전광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업비트 독점 체제로 가느냐. 그리고 돈을 사실상 폐업이 되면은 돈을 빼야 돼. 빼고 빼야 하기 때문에 코인원과 비슷하면 농협의 거래 계좌를 갖고 있는데 이 농협도 지금 지금 현재 계속 그 현금 결제 계좌를 유지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이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지금 대혼란이 올 겁니다. 왜냐하면 인제 지금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가 660만 명 정도에 달하고 있고 3040인 그중에서 한 60만 절반이 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것에 전부 어 많은 거래소가 문을 닫게 될 경우에 혹은 거래가 중단될 경우에 피해가 엄청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엄청난 피해는 몇백만 명 660만 명에서 3분의 1만 해도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 피해자가 속출할 경우에는 걷잡을 수 없는 정치, 경제,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가운데 디지털 위안화가 내년 중국에서 2 월에 출시하면은 인제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아 드디어 화폐도 디지털로 가는구나.' 하는 인식이 확산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서 미국 달러 패권에도 영향을 주겠지만 아직은 당장은 중국 경제 사정이 이게 기축통화로 가려면은
자기 나라 그 나라의 자본이 유출이 마음대로 되고 유입이 마음대로 되고 해요. 특히 인제 그 나라 자본이 그 나라 통화가 유출되면서 다른 나라에서 통용이 돼야 규칙 통화가 되는 것인데 중국은 현재 지금 그런 자본 이동을 자유롭게 허용해 주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 달러 패권의 영향은 당장은 제한적이겠지만 앞으로 상당히 어 영향은 없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것이 내년에 예컨대 뭐 중국에서 인제 중국의 한국으로 오는 관광객들이 모바일 폰에다가 디지털 위안화를 가지고 명동이나 어디 이제 샵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한국에서도 디지털 위안화 급속히 확산되면서 통화 대체라고 하는 통화 대체 현상도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위안화 사용이 확산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는 인제 금융도 금융과 IT가 경계가 없는 빅블루 시대에 진입을 한다. 그러니 이제 거의 지금도 한국에도 뭐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보다 빅테크 기업들이 금융에 많이 진출하고 있고 이런 점포가 없는 전부 모바일 플랫폼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수익성이 높은 또 소비자 편의성이 높은 그런 금융이기 때문에 이제 전통적인 금융 점포를 가지고 아날로그식으로 하던 금융이 경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앞으로 전개될 겁니다. 앞으로 미래 금융은 소비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금융 플랫폼만 살아남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프롭테크라고 그래서 이제 인제 부동산 거래도 블록체인 기반으로 거래가 되면서 앞으로 인제 이런 분야가 계속 많이 확산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최근에 벤처 캐피탈이 손만 대면 잭팟을 터뜨리고 있다. 예컨대 뭐 크랩톤에 99억을 투자한 K넷이 12년 만에 1조 2천억을 초대박 수익을 기록하고 있다 뭐 등등. 지금 한국의 그 벤처 기업들이 대대적으로 지금 많이 성공하는 벤처기업 속속 나오면서 여기에 투자한 벤처기업들이 대박을 터뜨리고 있다 그런 얘기고 그에 따라서 여기에 성과보수 운용 수익도 운용력 한 명당 수십억씩 챙기는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카뱅에 1,000억을 투자한 운영사업본부도 1조 1,000억을 벌었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지금 연도별 벤처 투자 규모가 작년 재작년에 4조 원에 달하고 금년은 지금까지 벌써 3조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게 메타버스의 사용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채용도 학생 아바타가 인사 담당자와 실시간 화상회담을 하고요. 게임 업계에도 메타버스 열풍이 불고 있다.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넷마블도 콘텐츠 제작사 설립하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지금 한국은 탈북자는 심지어 북으로 돌려보낸 적도 있어요. 아프간 난민을 반대하는 문 정권의 이중잣대, 인권에 대한 이중잣대에 대해서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낙하산 인사 지금 펀드 본부장 이게 무슨 뭐 국민성장금융이라는 뉴딜 20조 원 뉴딜 펀드 20조 원을 움직이는 펀드 운용본부장의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2년간 근무한 행정관이 낙하산으로 내려 아무 전문성이 없는 그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20조 원의 펀드를 운용하는데 이 사람을 위해서 조직을 또 추가로 신설했다고 합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금융의 문의 아닌 사람을 투자운용본부장으로 내정이 됐는데 곧 주총에서 결정한다고 합니다. 16일 주총에서 막장 금융이냐 막가파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국정농단이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작은 운용사라도 최소 10년 경험은 필요하고 큰 운용사는 15년에서 20년 경험은 필요한데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느냐 해도 너무한다 하는 그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것이 누구 작품이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낙하산 인사는 전에 조국 민정수석이 있을 때 조국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한 사람입니다. 그런 거 계기로 해서 쭉 지금 낙하산 인사가 다시 한번 또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127곳을 분석한 결과 올해에만 벌써 72명이 낙하산이다. LH 같은 데도 지금 수술 대상인 LH도 전문성을 따지지 않고 청와대 인사나 친문이 선임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공공기업은 둘 중 하나가 캠코드 인사들로 지금 내려오고 있다는 얘기고요. 금융권은 특히 뭐 그냥 보수하는 금융 꼬리를 물고 있다. 뭐 금융결제원 상임감사, 예탁결제원 상임감사 등등 계속 이렇게 꼬리를 물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런 가운데 조희연 교육감이 서울시 교육감이 3인 초과에 몰리고 있다. 지금 뭐 지난번에 해직된 정규직을 특지하면서 말씀이 났는데 그걸 계기로 해서 지금 조사한 결과 공수처에서 검찰에 기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 군사위원회가 지금 지금 뭐 텔리반의 새 정부 출범 초읽겠는데 지금 대부분이 해외에서 원조에 의존해서 GDP 40%라는 원조를 가지고 먹고 사는데 이 원조가 중단되면서 경제난과 식량난의 가수 심각해질 전망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파이브 아이즈 5개국 정보 동맹체에 한국의 참여를 해도 된다는 그런 지금 국방수권법을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국방수권법에 그런 가운데 주한미군 주한미군 감축을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를 해서 앞으로 주한미군의 위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미국 민주당에서 16명의 국회의원들이 한반도 평화법이라는 걸 지금 제안해 놓고 통과가 유력시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평화법이 통과되면은 병합쟁이 체결되면서 미군 철수까지 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국내에서는 지금 뭐 요새 선거 때문에 전혀 뭐 대응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안타깝습니다. 야당만 모르는 사실. 뭐 정권이 교체될 것으로 보이는 것 같지만은 재난지원금을 계속 퍼붓고 있어 작년 총선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4.15 총선 때도 엄청난 재난지원금, 뭐 현대판 고무신 선거라고까지 얘기가 나왔었죠. 근데 지금 뭐 어제 보도에 보면 우리 국민 1,000만 명이 적게는 50만 원부터 뭐 한 200~300만 원에 달하는 매월 용돈을 용돈을 정부로부터 받아 쓰고 있는 사실이다. 이런 사실 때문에 이번 선거의 정권 교체가 사실 쉽지 않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제 보면은 어제 그 어떤 언론계 헤럴드 경제에서 정치학 교수들 한 10명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고 한 사람은 1명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응답도 3명 정도 되는 무응답도 4명이나 되는데 1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정권 교체가 안 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야당은 또 분열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지율도 그리 높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역선택이다 아니다 뭐 그런 얘기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이고요. 정말 그런 가운데 어제 윤석열은 전태일 동상을 찾아가고 홍준표는 봉화마을로 갔다 옵니다. 외인 확장 경쟁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이것이 과연 이걸 돌이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이게 이런 여론조사가 나온 배경은 뭐 당연합니다. 여론조사에서 정치학 교수랑 10명을 조사했는데 정권 교체 힘들 것이다. 1명만 정권 교체가 가능할 것이다. 이 얘기는 나온 배경은 지금 좌파 정권의 그 지지 기반이 너무 공고합니다. 특정 지역은 특히 이제 호남 지역은 뭐 거의 90% 이상 지지율이 나오고 있으니 그러면 30%를 가져가고요. 지금 1,300만 명의 경기도가 거의 뭐 전국 인구의 25%인데 그 절반 정도는 지금 완전히 해방구가 되었다는 그런 또 보도도 나오고 그러면 그거에서 10%를 가져가는 거죠. 게다가 지금 김해 문재인 노무현의 김해 부산 서쪽 그다음에 지금 이재명의 경북 안동을 중심으로 경기 경북 북쪽 등 게다가 충청도에 또 좌파 성향의 표 이런 걸 고려하면은 지금 현실적으로 냉정해서 게다가 앞에서 인제 지적한 것처럼 국민 1,000만 명이 접근만큼 또 계속 정부로 돈을 받고 있는 이런 걸 생각하면은 정부 야당이 단합을 해도 정권 교체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는 그런 배경에서 이런 여론조사가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앞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지금 한반도가
한반도는 미국에서도 한반도 평화법이 제한돼 있고요. 또 이번에 국군 수권법에서도 한반도 미군 감축 제한 조항이 삭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가운데 미국은 한국을 지금은 인제 그 여러 가지 미국 중심의 동맹에 가입하도록, 예컨대 뭐 지금 쿼드에 가입해라. 음 대중국 방위 체제죠. 거기다 미국, 일본, 인도, 호주를 연결하는 쿼드에 가입해라. 그다음에 좀 데모크라틱 11에 가입해라. 민주국가 11. 그다음에 이번엔 또 정보 체계, 정보 동맹 파이브 아이즈에 가입해라. 그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결정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중국과 북한을 의식한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정권이 연장이 안 될 경우에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많은 걱정이 제기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제가 보기에 야당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안타깝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